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유정 TV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오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이제 굉장히 더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건강에 굉장히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일정 시간을 뺏어가는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 교수님 왼쪽에 앉는 사람 서한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른쪽에 앉은 사람 괴하범 고주홍입니다. 아니 근데 이 왼쪽 오른쪽 보는 분 왼쪽 오른쪽이에요? 내 왼쪽 오른쪽인가? 보시는 분 왼쪽 오른쪽이죠. 시청자가 중심이죠. 시청자 중심의 왼쪽 오른쪽이 정해졌습니다. 네. 오늘 사건 이야기는 연쇄살인 사건은 아닙니다. 이제 마무리가 좀 되었고요. 이제는 2009년에 강호순이가 체포된 이후에 연쇄살인이라는 어떤 타이틀로 나오는 이런 사건들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아졌느냐? 사실 또 좋아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에 못지않은 또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일명 어금니 아빠 사건입니다. 어금니 아빠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을 하실 텐데요. 두 분은 어떻게 기억을 하시나요? 2017년 희한했죠. 딸 친구를 유인해서 살인한 그런 이영학이 떠오르는데요. 이영학이 어금니 아빠로 불린 이유가 있는데 2007년에 책을 냈는데 제목이 어금니 아빠의 행복입니다. 책 내용을 보면 이영학이 9살 때 희귀질환인 거대 백악종이 처음 발병하게 됐다고 해서 이후 몇 번의 힘든 수술을 하고 종양 때문에 이빨을 다 제거하고 어금니만 남게 돼서 스스로를 어금니 아빠라고 부르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어금니 아빠로 불린 거라고 합니다. 제가 좀 보니까 거대 백악종이라는 게 치아하고 뿌리를 연결하는 반투명한 백악질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종양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병인데 완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고 또 희귀질환으로서 세계에서 한 10명 정도 이런 질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2005년에 이영학이가 이제 처음에 방송에서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데 딸을 돌보는 헌신적인 아빠 이런 모습으로 보여줘서 후원도 상당히 많이 받았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죠. 후원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걸로 그때 나왔었죠. 200원 전 세계 3명만이 존재하며 저와 제 딸은 국내 환자입니다. 제 딸의 병원비는 수억 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하는 아이가 세계에도 이래 없는 병으로 힘들어합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살고 싶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수술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쨌든 이렇게 딸을 위해서 눈물로 후원을 호소하던 이영학. 하지만 이영학은 천사의 가면을 쓴 악독한 살인범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사실 살인범이라기보다는 모든 악행을 다 저지른 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이영학의 가면이 벗겨진 것은 피해자인 중학생 최양이 이영학의 딸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2017년 9월 30일 그 만남이 생애 마지막이 될 것을 소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후 12시경 중학교 2학년인 최양은 친구 은서와 함께 길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오랜만에 만난 거라서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곧 은서가 자신의 집으로 가서 함께 영화를 보자고 했습니다. 최양이 좋아하는 아이들 멤버가 출연한 영화였습니다. 12시 20분경 두 사람은 은서의 집으로 들어갔고 함께 은서 양이 가져온 자양 강장제 음료를 마셨습니다. 음료를 먹고 기침을 한 최양. 그러자 은서는 감기약 2알을 건넸고 최양은 아무 의심 없이 알약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앉아있던 최양의 눈이 스르르 감기더니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은서가 줬던 음료와 감기약이라고 건넸던 알약에 수면제 성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최양이 잠들자 갑자기 안방문이 열리더니 은서의 아빠 이영학이 나왔습니다. 이영학은 딸 은서에게 최양의 휴대전화를 건네더니 밖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은서는 이영학의 말대로 최양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여기저기를 돌아다닌 뒤 휴대전화를 끄고는 예전에 자신들이 살던 집 지하실에 두고 나왔습니다.
그 시각 이영학은 잠든 최양을 안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린 최양을 상대로 입에도 담지 못할 인면수심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음 날 수면제 약 기운이 떨어지자 최양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영학을 보고는 누구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최양과 눈이 마주친 이영학은 그 순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넥타이로 최양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14살의 중학생인 최양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참 읽으면서도 참 착잡하고 암담한 심정인데요. 아마 이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또 그때를 떠올리면서 굉장히 분노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때 뭐 경찰의 시스템도 문제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짚어볼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또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우리 사회 고민들을 나누고자 사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유튜브를 하는 이유기도 하죠. 뭐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야 예방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그 사건 얘기를 조금 해보면 이영학의 딸 그 은서죠. 은서가 그 최양에게 만나자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한 번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시도를 해서 만나기로 했고 결국 그 오랜만에 연락이 돼서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다 지금 이영학이가 딸에게 시킨 걸로 보이시죠? 그렇죠. 이거는 상당히 이제 계획이 개입된 그런 행동으로 보여지고요. 자, 근데 이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최양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 약 3주 전에 2017년 9월 6일입니다. 이영학의 처가 갑자기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점차점차 우리 그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판결문에 보면 아내가 사망한 이후에 이영학이 딸 은서에게 엄마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다. 자, 이거 진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친구들 중에 집안이 안 좋거나 부모님들과 사이가 안 좋은 친구가 있으면 말해달라라고 자기 딸한테 얘기를 한 거죠. 이후에 9월 중순쯤 딸의 휴대전화 사진을 보면서 최양이 사망한 아내와 비슷하게 닮았다는 이유로 최양을 집으로 데려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딸에게 저런 이야기를 한 것도 모순이고 이해가 안 되지만 말의 내용도 상당히 앞뒤가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엄마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미성년자인 딸의 친구를 타깃을 삼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판결문의 일부를 보면 이 엄마의 나이도 미성년자일 때 이영학이 연애를 해서 이렇게 임신을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성들까지 철저히 어린 나이에 상관없이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영학의 어떤 삶의 그 전반적인 궤적의 흐름을 보면 상당히 어릴 때부터 일탈행위가 굉장히 있어 왔고요. 특히 이 나이가 많은 대상보다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대상을 선택해서 성범죄의 어떤 목표로 삼는 이 범죄자들의 대표적인 특징 첫 번째가 자기의 권위나 능력을 그 상대방한테 표현함으로 해서 자기의 권위를 찾고자 하는 의도가 굉장히 높은 성범죄 유형이거든요.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무력이나 힘의 어떤 제압이나 뭐 어떤 이런 것들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늘 어떤 자기 마음대로 내 권위를 드러내고 자신의 자아 존중감에 대한 표현들을 하지 못한다는 그 심리가 가장 이렇게 저비언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걸 정말 이루기 위해서는 좀 어리거나 저항을 하지 못하는 대상을 선택하는 유형이 이 유형입니다. 그래서 성범죄 유형으로 봐서는 그렇게 어떤 연령이 낮은 층을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들하고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1심 판결문에 보면 이영학이 딸에게 친구 최양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외국인을 데리고 오는데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들잖아. 이제 최양이든 뭐든 한 명이 오잖아. 그러면 그 돈이 굳으니 아빠한테 여자를 소개시켜 줬으니까 아빠는 반대로 여자를 사오는데 필요한 돈을 너한테 쓰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대충 이 정도만 돼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영학이라는 자가 그동안에 자기 아내와 딸을 어떤 대상으로 보아왔는지 명쾌하게 알아볼 수 있는 말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영학이라는 인간은 좀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 그러니까 뭐 그 수면제가 든 그 자연강장제하고 또 감기약이라고 딸 은서가 이제 최양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 두 알을. 근데 그것도 벌써 며칠 전에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고 이영학이가. 또 범행하는 동안 혹시 최양이 깨어날까봐 그 수면제를 탄 물을 주사기에 넣어갖고 입에다가 넣으면서 또 그런 범행을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렇게 치밀한 이영학이 살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그 최양이 깨어나서 눈이 마주쳐서 신고할까봐 살해하는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우발적인 범행이다. 이렇게 살해를 주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살해도 계획의 일부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좀 의심이 드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거는 우리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게요. 피해자인 이 최양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내가 어떤 상황, 위기 상황이나 위험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모르는 정말 그 절박한 순간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깜짝 놀라는 정도의 반응이 아니고 굉장히 놀라서 저와 고함을 친다든지 하여간 뭐 다양한 이런 반응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 피해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뭐 이렇게 수면 상태에 있다가 눈을 떴는데 내가 지금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인이라면 판단을 빨리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이들은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두렵고 놀라기 때문에 막 고함을 치거나 이런 저항을 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영학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자신의 계획은 그런 성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결국은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데리고 살겠다.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막 앞에 말들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 의도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만약에 피해자가 극렬하게 저항을 하거나 지금은 내가 이러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외부에 밝혀졌을 때는 치명적인 자신의 쌓아온 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계획 중의 일부분이었겠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 피해자가 어떤 탈출을 한다든지 도움 요청을 한다든지 사건이 전개가 되어가지고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드러났다면 그동안에 자기가 가져온 이미지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 가족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이런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 다 잃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살인의 의도는 애초에 저항하면 없앨 수도 있다. 뭐 없앤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애초에 저항을 해서 내 의도에 맞지 않는다면 피해자를 살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영학이 그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 시신을 유기하는데 딸과 이렇게 동행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오겠습니다.